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 지난 금요일 날 문은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는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여야 지도부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원구성은 법정 시한 내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 극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의 평균 41.4일이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습니다. 법대로 오늘 원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를 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고집을 내리고 부디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주기를 당부를 하고. 네, 지금 보신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지도부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히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저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같은 경우는 협상이 아니고 협박을 계속해왔다라면서 수세에 몰린 지금 통합당의 입장을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는 의원총회를 계속하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병석 의장이 두 번째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좀 쉽게 유영학 교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정수, 그러니까 전체 참가하는 멤버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을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현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줄이자 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고 여야 간에 쟁점이 될 만한 건 아니에요. 좀 뭔가 하여튼 박 의장이 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바로바로 이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옥신각신이 심해지니까 네. 좀 그 합의를 이끌기 전에 뭔가 좀 텀을 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놓은 지혜로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야당의 의총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논의가. 근데 오전에 민주당 의총에서는 원칙대로 하자, 표결로 가자, 아마 그것이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자고.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결국 이제 양당이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법사위는 야당에서는 통합당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되겠다. 이건 견제할 수단이 법사위밖에 없는데 이 결국은 통로인데 이걸 뺏기면 우리는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절대로 못 주겠다라는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여태까지 법사위에서 법률안이 계류되면서 사실상의 법사위가 정치적 쟁점을 논의하고 어떤 딜 협상하는 이러한 거로 바뀌어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패습을 없애지 않는 한 또 그것이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3차 추경 문제라든가 각종 법률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향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원회를 뭐 규칙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여당에서 가져오든지 이 두 지점이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한 것 같은데 결국은 쉽게 합의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18개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막 네. 그런 얘기들이 아주 공론화되는 것 같아요. 예. 오전 의총을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177석을 준 것은 한번 잘해보라. 니네들 한번 잘해보라. 야당 상관없이 그렇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전 민주당 의총 분위기만 봐도 그냥 오늘 법정 시한 내에 뭐 처리 안 되면은 18석 다 가져오자라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단독으로 원구성까지 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특위 구성권을 논의를 하고 10일쯤에 상임위 재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죠. 근데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다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에 잠깐 나왔듯이 13대 국회 이래 원구성안에 평균 41.4일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13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법정 기한 내 원구성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일종의 이제 그 관습법도 법률이라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물론 지켜져야 되지만 13대 국회 이외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어떤 협치를 통해 가지고 원 구성을 원만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 4년 동안의 모든 이제 그 국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자는 하나의 협치 정신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시일이 늦어져도 원구성 시일이 늦어도 이제 합의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 왔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승자 독식체제가 맞습니다. 일단 다수당이 됐으면은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 선거를 왜 합니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 국회는 또 외국의 국회하고 달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5분의 3 제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들을 자꾸 이제 뭐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번 언젠가는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승자 독식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떳떳하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여야가 또 바뀌어가지고 하면은 또 그대로 하고 하는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계기를 이번 국회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통합당도 굳이 그거 뭐 7석 더 가져오고 뭐 하는 것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단 한 가지 민주당에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법사위원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때 그 법안 통과된 것 중에서 47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났어요. 그만큼 법안이 통과돼도 이게 문제가 있는 법들이 많거든요. 당장 민식이법만 해도 저희 전문가들은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는 굉장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맞다. 그러나 정말 입법부를 정말 국회를 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통 크게 그래 좋다. 법사위 야당에 주겠다라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 여야가 이것을 놓고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틀 동안 수요일까지 이 시한으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 뭐 그 안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또 선출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결국 원구성을 위한 여야의 갈등,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사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이 그렇게 가져오려고 하고 법사위원장을 쟁점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야 스스로가 지난 국회까지 법사위가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은 이른바 상원으로서 발목 잡기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암암리에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가 예를 들면 지금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이제 입안하고 여야 간에 뭐 소위도 구성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키잖아요. 예. 그때 사실상 법률적인 제 문제를 다 논의할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각 상임위마다 법률 자문위원들, 요즘에 네. 뭐 변호사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른 법률하고 배치되는지 뭐 충돌하는지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법사위에서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이 법사위원장을 갖고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그걸 법률적인 검토라는 그 명분 하나 갖고서 자구체계 갖고서 그건 변호인이나 전문인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 예. 그걸 갖고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쟁점화시키면서 나중에 협상 딜로 삼았던 거는 여야나 누구나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가 왜 상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상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을 봤을 때 하원의 독주와 독선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상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내각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갖고서 그 정치적 쟁점과 논란을 정치적 나중에 협상으로 예. 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원이 아니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법 개정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바꾸자 그러면은 그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미래통합당은 바꾸자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틀린 거죠. 법사위를 어떻게든지 갖고 있어야 이 103석인가요? 108석? 108석의 의석수로 민주당에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충돌 지점이 있으니까 전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 내부 권력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3차 추경이라든가 코로나19에서 경제 관련 규제 완화라든가 통과되고 뭐 해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뭐 34%만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00건이 넘는 부분들이 그냥 폐기됐단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 내부 권력, 여당과 야당 간의 내부 권력 싸움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정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혁하고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찬성과 반성이 나눠질 것 같아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상황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해도 수세에 몰려 있는 거는 통합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일단 다수당의 거대 여당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의 성향을 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통합당이 이 상황에서 좀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의 좀 더 필요한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통합당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내고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이제 그거 참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법사위를 그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하고 이제 분리하는 안이 이제 쪼개기, 하나 예.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법원, 검찰청,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역할, 국정감사는 포함해서 감시하는 역할은 이제 그 법제위원회에서 하고 예. 사법위원회는 순수하게 이제 올라온 법률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타당한가 아닌가를 이제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 두 개로 이제 분리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반대예요. 이게 이 같이 묶어져야지 뭐 법제위 따로 하고 사법이 따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반대고요. 아까 이제 뭐 유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도 많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변호사 출신들한테 자문위를 또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인데 다만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역대로 말이죠. 법사위원회에서 민생 법안 자체로 올라온 것들이 법사위원회에서 이 커트가 된 건 없어요. 예. 오히려 정치적인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수처 법안 또 뭐 정치개혁 법안 또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익 집단 간의 아주 심한 충돌이 나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나머지 민생 법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자동 폐기되는 이런 폐단이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민생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서 깔고 본 경우는 그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법사위의 기능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다수의 힘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그나마 법사위가 아닌가.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건 아마 오늘 오전에 의총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예결이라든가 다른 뭐 노른자의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법사위의 어떤 그런 통과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축소한다든가, 예. 뭐 기간을 정한다든가, 뭐 그런 안도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협상안으로. 예. 근데 민주당은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뭐 177석의 여당이 집권당이 저렇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통합당 입장에 봤을 때는 예. 크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통합당에서는 지금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채우고 있고 통합당 의원들은 아직 자리를 네. 채우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협상이 이어지지 못하고 어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련돼서 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네.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평화의 우리집의 위안부 할머니 그 평화의 우리집 그 소장이 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윤미향 의원이 어제 본인의 소회를 또 밝혀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535 의원회관에는 오늘도 언론들의 취재 경쟁이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큰 불만을 강한 네.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모습 찍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 또 이런 책임들을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항들 어제 그 소장의 사망 이후에 이른바 정의연 사태, 윤미향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데 먼저 이경수 대변인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참 어저께 나름 쉼터, 마포 쉼터죠. 쉼터에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갑자기 사망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정말 깊이 애도를 표할 수밖에 예. 없죠. 다만 이제, 물론 검찰에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부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그 사인이 아마 나올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가셨는지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다만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윤미향 의원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심경을 토로한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인의 죽음을 언론과 검찰 탓으로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저 진단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그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정의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일부 자료는 그 마포 쉼터 지하 창고에 보관해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그거 가지려고 한 거지 이 소장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번 사건을 네. 다시 말해 정의연 사건과 윤미향 의원의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심층 취재한 거는 네. 그 자체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쉼터 소장님 자체는 저는 쉼터 소장님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언론을 다 뒤져봐도.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것과 그것을 갖다가 결부시킨 윤미향 의원의 어떤 방향은 좀 잘못됐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30년 동안 이어졌던 위안부 운동 그리고 이것을 통한 평화와 어떤 그다음에 여권에 대한 그 인식, 전쟁, 범죄 이런 것에 대한 그 활동은 결코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폄훼할 네.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던 수없이 많은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밝혀라.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한 사람도 당사자랄 수 있는 이용수 할머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는데 그 답은 안 내놓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더 의혹을 낳으니 지금이라도 여야는 조금 좀 자제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를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여든 야든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 교수께서는 마포쉼터 소장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조금 전에 언급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 정의연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오늘 언급을 한 거거든요. 위안부 운동 대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 또 기부금 통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통령이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대의 운동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폄훼하는 이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세력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 그 정의연이라든가 윤미향 의원이 그 대의와 명분에서 앞선다 할지라도 그 회계 문제라든가 후원금 문제 또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뭐 일반 여론이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왔고 이번에 그 소장님이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해서 예.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죽음까지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30년 위안부 운동의 대의와 명분이 자칫하면은 상당히 폄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건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또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예, 아니겠습니까? 정의원도 당사자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대통령도 지금 2018년 1월인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한다. 피해자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두 번째인데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문제 또 정의연 문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나는 국가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난 민간단체에게 방치한 측면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간의 문제로 하여서 사실 정치권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법률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결의안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단체 하니까 민간단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활용한 측면도 큰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실 위안부 연구단체도 지금 연구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다시 어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모아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유력 대선 주자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당권에 도전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차기 잠룡 중에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출마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7개월짜리 당대표를 뽑으면 1년에 한 전당대회를 한 3번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어떤 개인도 당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요. 네. 정말 그 정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큰 대의 명분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행태로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에 도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당권을 장악한 후에 대권에 도전을 한다라는 구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홍영표 의원도 비판을 하고 김두관 의원도 비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견제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견제라기보다는요. 어쩌면 저는 이제 김두관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당권과 대권 분리를 논의한 거는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당내 민주화거든요. 대통령이란 절대 권력을 나갈 사람이
당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정당은 대통령 후보의 꼭두각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반 전에는 사퇴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차기 대선이 한 2년이 좀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두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를 8월 달에 하게 되면은 1년 반 규정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하고 끝난다 이제 이런 경우 나오는데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선거가 있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선거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바로 당권을 장악함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당내 장악력을 좀 최대한으로 키워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이제 그런 심리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실 분이면은 지금 7개월짜리 전당대회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당을 정말 2년이란 임기를 꾸준하게 채워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권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또 대통령 후보를 도와서 뭐 이렇게 대선에 매진한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당내 민주화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의원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알 사람 다 알고 다 출마하는 거로 다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안 하는 이유도 저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월짜리 당 대표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네. 아마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을 출마 선언을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러나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대권 도전하는 걸로 지금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홍영표 의원은 당대표 도전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낙연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대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신들의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견제하고 도전하고 이러한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당내에 기반화되고 대세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형성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자기 계보를 확실히 만든 것도 아니고 기반을 확실히 당내 기반도 만든 것도 아니고 경선을 위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견제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이제 상당히 잘 당 지도부에서 잘 해야겠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 선의의 경쟁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 거대 여당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론화되고 그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경쟁 속에서의 어떤 그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치 문화를 여당이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진짜 잘못하고 그냥 분열로 가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제가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주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예.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본인의 소득 수준이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됐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본인의 뭐 소득 수준 그리고 뭐 고용 여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똑같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던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꼽혀왔던 인물들이 너도 나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입장을. 특히 예. 오늘은 이낙연 의원이 이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른바 방점을 찍은 상황인데요. 네. 이런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흥미롭죠? 예.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담론을 딱 던졌는데 그것을 민주당의 잠룡들이 다 논의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뛰어들었습니다. 예. 참 흥미로운 김종인 위원장의 참 포석이 놀랍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잠룡들이 뛰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들여다 보면은 이 논의는 기본소득 논의는 유럽에서 이제 진행된 것인데 유럽의 좌파 그리고 또 이제 사회민주당 계열들 이쪽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됐었고 제가 알고는 1970년도부터 진행된 논의고 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복지 체제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그러면 이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의를 진행시킨 게 스위스나 핀란드입니다. 근데 핀란드는 2년 동안 이제 560유로를 줬어요. 2,000명에게 샘플로 해서. 근데 그 2,000명 그 사람들이 구직이 안 되더라. 예. 그쪽엔 복지 개념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폐기했습니다. 내무장관이 안 하겠다 우리는. 근데 지금 논의는 프랑스 좌파에서 많이 크게 논의되고 있어요. 사회당에서 특히. 예. 그래서 이러한 기본소득이 예를 들면 그 유토피아 같은 것이냐.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과연 한국에 어떤 모델로 적용할 것인가는 제가 보기에 때는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른 논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떨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복지 체계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적 함의와 또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조세 문제. 유럽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이제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제가 보기엔 대권 잠룡들도 공부 좀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공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대권 주자들 대선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죠.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은 이제 그 프랑스의 경제 철학자 이제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 이상 비판이라는 자기 책에서 이 기본소득제를 처음에 제안을 했거든요. 유 교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그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이걸 이제 시행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스위스에서는 얼마 정도면 한 287만 원 정도의 굉장히 높은 금액을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77%가 반대를 해버려서 이제 결국 이제 부결됐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갖다가 기본소득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저소득층, 아예 저소득층한테는 정말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겠죠. 근데 그 아주 극빈층을 제외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괜히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은 해놓고 근로의욕을 꺾는다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서 이제 그 영국병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배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분들 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제 어디까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수 일부에서 이 논의에서 반대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보수의 기본적인 그 경제 정책은 이거거든요. 복지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하자. 이게 이제 보수의 기본적인 그 복지 개념인데, 기본소득제는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쇼크죠. 어떻게 보면은 쇼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언제나 복지가 진보의 어떤 화두가 돼서는 안 된다. 보수에도 적절하게 화두를 던져놓고서 이 문제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소득 하위층과 소득 최상위층이 같은 금액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수혜 그런 정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곡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일회성이었음에도 이런 얘기들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논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